알면 당신도 법태랑! 법도 하나의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법문화를 알아가는 재미 법태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치주의를 생활하는 게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법문화를 선도하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재밌는 법, 행복해지기 위한 법, 그 법을 열심히 배워가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문입니다. 법도 하나의 문화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갖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법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모든 법이 다 그렇다고 네, 할 수는 없지만 네. 일정 부분 이제 특성을 반영한 법들이 예. 있는데요. 예를 들면 6.25 전쟁 기념일에 대한 법, 다른 국가에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법이 좀 있습니다. 또 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좀 황당한 법들 가지고 옛날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어디 가면은 뭐 껌만 뱉어도 사형이라더라. 뭐 그런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니, 예를 네, 들면 조금, 네네. 그런 농담만 네. 하면서. 싱가포르 법이라든지 네, 뭐. 터키 법도 좀 소개시켜줬던 맞아요. 것 되게 같아요. 재밌는 법들 네.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운전하다 걸리면 거기서 집까지 뭐 걸어가기 하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 자, 그나저나 요즘 점점 그 일상으로 회복하면서 문화예술계도 이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공연을 좀 보러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동안 너무 못 가서. 네. 근데 요즘에 또 떼창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지. 네. 2년 동안 그게 왜 안 되다가 예, 다시 마스크 되니까. 쓰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박수도 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떼창도 가능하고 네. 뭐 응원도 가능하고 하니까 열기가 엄청 뜨겁더라고요. 네. 진짜. 저도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아내랑은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애랑도 이제 뭐 어린이 연극이나 뮤지컬 좀 많이 봤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정말 문화적 혜택을 좀 너무 오랫동안 못 보고 살지 않았나. 좀 앞으로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보니까 지난 2, 3년간 공연 제대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예술가도 참 오랫동안 고생을 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예술가 하면 무대에 오른 사람들만 기억하시는데 사실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분들은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여기만 봐도 우리 촬영 감독님들 그리고 또 세트 감독님들 또 네.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네, 정말 우리 이분들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우리가 또 네.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분들까지 계산하면 그분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그 공연장에 안전사고도 또 많지 않습니까? 영화관이 워낙 이제 좋아져서 없을 것 같은데 은근 많이 있죠. 한때는요 넘어져서 다친 장소 네. 그 1위 공연장이 영화관이었어요. 그래요? 예. 아, 어두우니까. 예, 코로나 탓에 워낙 발길이 끊겼던 터라 지금 공연장 안전사고 얘기가 없지만 예. 사실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저는 그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일전에 그 고 박송희 씨 사건인데 기억나죠? 신변도. 네, 이게 네. 이제 23살의 네네네. 성악도 박성희 씨가 공연장 추락사를 맞아요. 하게 됐던 사건인데요. 네.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 김천시에서 잘못이 없다. 박성희 씨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항소를 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뭐 사건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그 박송희 양이 돈을 벌어서 유학을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다음 날 열릴 그 오페라 공연 무대 세트 페인트 칠하다가 지하 6.5m 아래로 떨어져서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이게 뭐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지상 무대에서 도색 작업을 했거든요. 그 뒷걸음질 치다가 작업 전엔 있지도 않았던 지하 틈새로 추락산 어이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족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관련한 법을 개정하지 않았나요? 네, 일명 박성희법으로 공연법 개정안인데요. 이게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작년 12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 1월에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는데요. 이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명문화했고요. 그리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에 네. 이 공연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전에는 관람객도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명시도 있는데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들에게 꼭 주지하도록 했고요. 공연장 운영자 등의 인명 시설 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걸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고요. 필요하면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공연장을 안전하게 전체적인 환경을 좀 만들고 예방을 해라.
안전 의무를 지켜라. 이런 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법인데 항상 사람이 다쳐야 생명을 어떻게 보면 달리해야 생기는 이런 법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것까지 일일이 법으로 규정해야 되나 싶었지만 그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 그러니까요. 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법이 큰 사고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오늘도 열심히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법태랑 밥상에 오른 법 주제는 뭡니까? 자, 앞서서 저희가 문화예술 이야기로 문을 열었잖아요. 이와 무관하지 않은 법입니다. 오늘 법태랑 법 주제는 우리들의 슬기로운 문화생활, 건전문화법입니다. 네, 역시 문화와 관련된 법이군요. 자, 우리가 그동안 문화예술 관련한 법 얘기를 너무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물 좀 터뜨려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계실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오용도, 설계도서 네. 이게 저작권입니다. 그런 건축가들에게 그 인센티브도 주어서 우리나라를 정보시키 키우자. 계속 컴퓨터에서 반복 입력해갖고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그 표를 구입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표 장사를 하는데 이거 막아야 돼요. 이게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규정이 없어요. 사이버 상해 폭력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광주, 동구, 남구를 선택한 멋진 남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도 이제 반환점을 훌쩍 돌았습니다. 2년간 바쁘셨을 것 같은데 소회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 한 2년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아, 왜요? 왜 이렇게 길게 느끼셨어요? 우리 지방원들이 기본적으로 금기 원래예요.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월요일 날 올라와.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금기 일례를 했어요. 일요일 날 오후에 와서 이제 거의 쉬는 시간이 없는데 그 기간 중에 지금 대선 경선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시간이 간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일단 바빴고 또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무래도 입법 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법안 통과된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번째 정도 되대요. 부지런히 통과가 됐죠. 발의하시고 또 통과시키시고 하셨네요. 의원님이 이제 한참 선거운동 네. 하실 때 네. 엄청난 댄스로 네. 붐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춤을 추신다고요? 네, 붐바스틱. 네? 붐바스틱을 의원님께서 직접 추셨다고 하는데 선거를 제가 삼수생이에요. 네. 2012년 선거에 제가 나와서 네. 아이고 군밤 타령 뭐 이런 거. 네. 그 저작권료가 안 되니까 그걸 써요. 선거 네. 로고송을. 쓸 수 있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고른 게 붐바스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검사 외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있었죠. 강동원이가 강동원 나와서 나오는. 예. 그거의 원래 모티프가 제가 했던 영상을 보고 한 겁니다.
쓴 것도 제가 먼저 썼어요. 아, 그 근거 있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 있죠. 지금 그 삼수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국회 들어오는데 8년 6개월 걸리셨네요. 예. 한 길만 오셨네, 그죠? 아, 제가 보니까 일단 예. 발을 들이면 예. 끝장을 보십니다. 예. 예, 일단 국회의원 될 때까지 일단 네, 하셨고 그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또 공직 생활도 30년 하셨어요. 예, 그야말로 국가대표급 행정 전문가신데 그 행정이나 정치나 추구하는 가치는 그래서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의원님이 좀 국회로 향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행정과 정치는 둘 다 공익을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큰 차이는 뭐냐? 네네. 행정은 정해진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 정해진 법과 제도 틀 속에서 네.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집행을 할 거냐 그런 것이고 정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행정은 아무래도 전문가 중심이에요. 네. 국민들하고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모를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은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그 차이예요. 그러네요. 예. 자, 아무튼 행정가로 오랫동안 전남도청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또 초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특히 남다르신데 전공은 문화 쪽은 아니시죠? 저는 이제 원래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네.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하여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묘하게 그 문화 쪽에 쏠리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행정 과정에서 가장 제가 가장 울림이 컸고 네네. 관심 있는 분야가 문화 쪽. 아, 예. 자, 우리가 보통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면 두 축을 말합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근데 의원님은 이제 세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바로 문화 뉴딜입니다. 그 문화 뉴딜이 뭔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네. 광의로 해석하면요. 네네네. 우리 생활 양식 전체를 말하잖아요. 예. 의식주를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예술은 문화의 광의 문화 속에 예술이 들어있는 거죠. 네네네. 이제 이 문화예술은 네. 삶의 질에 기여를 하고 또 한 축은 문화가 돈이 되는 문화경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문화가 돈이 되는 그런 우산을 써야 된다. 모든 것이 문화라는 우산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뉴딜 정책에는 하나의 큰 축이 문화 뉴딜이 필요하다는 문화 것을 뉴딜 안에 사실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더 그렇게 광의의 대하면- 개념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K 컨텐츠 수출이 15년간 9배나 성장을 했고요. 한류 동호회도 그 회원 수가 670만 명에서 1억 478만 명. 어마어마하게 늘었네. 우리나라 찾는 관광객도 2005년에 602만 명이었는데 2019년 코로나 직전에 1,750만 명. 사실은 코로나 안에서 또 K 문화, 우리 한류가 또 전 세계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그런 들고요. 얘기 하시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입성 후에 정말 많은 네. 법안을 조속한 시간에 이제 통과를 시키셨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 문화 도시법에 공을 많이 들이셨다. 네.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국책 사업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만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제 행정은 세종시로 가게 돼요. 그리고 문화는 광주, 그다음에 해양은 부산. 네. 이렇게 축을 잡았는데 그 당시 2007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 아시아 문화 도시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이 특별법까지 나왔고 그 일환으로 나왔던 것이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광주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법안에 이 아시아 문화법 이 효력 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을 하셨는데 이 아시아 문화법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유럽 쪽하고 보면 우리 큰 차이가 유럽은 문화 자원들이 거의 통합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는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문화 자원을 아카이브하자. 문화 자원을 아카이브를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기록 관리가 되면서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데 원천 소스로 쓸 수가 있다.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아시아 문화 자원을 수집해서 디지털로 아카이브를 하고 그걸 토대로 문화 콘텐츠를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만들자. 이게 원대한 뜻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정도를 하려면 오랜 기간을 이게 지속이 돼야 되고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개정해가지고 예. 5년 끝나고 나서는 민간에다가 위탁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이제 걸음마 5살 먹은 애야 정부에서 좀 일부 지원할 테니 자립해라. 그러면 공공성이라든가 원래 추구할 가치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법안을 국립기관으로 만들고 그동안에 이제 그걸 정착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2030년에 넘어가까지는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개정을 한 겁니다. 네. 다시. 아, 그래서 이게 쉽지 않으셨군요. 아, 쉽지 통과시키는 않았죠. 과정 자체가. 예. 자, 어쨌거나 이제 2007년부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 단장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여기에 이제 정성을 쏟으셨고 결국은 이제 해내셨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문화의 어떤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눌 이 얘기도 더 기대가 됩니다. 과연 우리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는 불도저가 되시는 이병헌 의원님의 문화 관련 법안 어떤 법안들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준비해 주시죠. 자, 이병훈 의원님의 우리들의 슬기로운 문화생활 건전문화법 첫 번째 법안은요. 건축물도 하나의 위대한 작품, 이 건축예술진흥법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개정이 아니고 제정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취지에서 출발한 법안인가요? 지금 우리가 건축을 토목공학 차원에서 볼 네. 단계는 지났죠. 아, 예. 우리가 이 터널을 뚫는다든가 다리를 건설하는 건 세계적인 건축 기술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뛰어나죠. 네. 이제 뭐 두바이의 지금 세계 최고층도 네네. 우리 삼성건설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의 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네. 있죠. 그것도 우리나라가 지었어요. 아, 어마어마구나, 우리. 그다음에 보스포러스 해협의 그 세계 최장의 현수교 예. 그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었습니다. 토목공학적 측면 안전성 네. 이건 세계 최고네, 최고입니다. 진짜.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예술성에서 네.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은 우리 생활 속에서 도시 내에서 같이 공존하는데 예술적 신미함도 필요하다. 자, 이런 것을 최초로 법제화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제정법안이 되는 것이고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막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는 소위 아파트도 그냥 닭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살 공간만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파트도 사실은 지금 이제 예술적인 모양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물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스페인의 빌바오 가면은 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있어요. 네. 그 미술품 자체도 있지만은 네. 미술관 자체가 정말 멋지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뽕피드 센터나 네. 또 호주의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그 구조물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주는 게 커요.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효과가 우리나라도 이걸 정말 앞으로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하는데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네. 저도 폼피드 센터를 가보고 좀 놀랐어요. 이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인가 할 정도로 이건 하나의 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술품으로 봐야 된다 그런 느낌이 저도 가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건축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그리고 또 건축물을 예술품으로 규정을 한다면은 혹시 저작권이 생기는 게 아닐까 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이 법안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근대 이전에는 고대에는 네. 건축물도 예술이었어요. 네. 이제 근대로 오면서 이게 분화되다 보니까 공학적으로 그래서 건축가가 공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모든 게 융복합이라 네. 다시 예술의 영역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건데 건축예술 작품도 저작권으로서 예를 들면은 모형도 설계 도서 네네. 이게 저작권입니다. 아. 이런 걸 다 보호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것도 보호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공학적으로 보면은 건축사가 있잖아요. 네. 건축사는 공학적으로 네. 자격증을 부여를 하는 것이고 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건축가 네. 공학적 기능이 없더라도 심미적 효과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창작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건축가라고 네. 규정을 지면은 그런 부분을 다 보호해 나가면서 진흥을 하자는 것이 규제를 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반대하겠네. 우리한테 왜냐면 기득권을 지금 뺏길 위기에 놓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뺏기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이게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진흥법이기 때문에 네. 더 좋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축 예술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면은 건축 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 건축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가로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지원 의무를 많이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되게 보면 그래요. 하나의 부처가 가지고 있는 어벽이 있잖아요. 네네. 시대가 달라지면서 어벽이 중첩되고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쳐야 돼요. 칸막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거니까 뺏겨서는 안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네요. 자, 전 팀장. 이 멋진 건축물이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아니, 아까도 말씀해 주신 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여기가 이제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서고 나서 빌바오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만 하더라도 이 미술관 들어선 지역이 과거 컨테이너 하차장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여기 강 주변으로 산책로라든지 뭐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지면서 휴게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텔이나 국제회의장, 복합 컨벤션 센터도 들어서고 뭐 미술관, 박물관 이렇게 들어서면서 도시 자체에 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이런 랜드마크 이제 좀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해. 일단 돈. 맞아요.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지. 개관 이후 1년 동안 136만 명, 3년 동안 350만 명이 여길 다녀갑니다. 그래서 당시 총 건설 비용이 1억 5천만 달러였는데 3년 만에 초기 투자액이 7배를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되고요. 지역 경제에 미친 경제 효과가 약 1,600억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9천 명에 달한다. 뭐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빌바오 효과다. 건축물 하나만 잘 지어도 그 지역의 경제가 부흥된다. 네. 활성화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바오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뽕피두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뽕피두 센터도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그 슬럼가였어요. 아, 그래요? 거기를 뽕피두 센터를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도시가 다시 활성화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네. 구마모토라는 데가요. 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세계적인 그 일본의 건축가들이 네. 건축을 꿈꾸는 학생들 네. 건축 디자인을 매년 심사를 합니다. 아, 거기서 채택된 것을 네. 구마모토 시에다가 건축물 설계를 제안. 가지고 지입니다. 파출소도 짓고 공공기관을 지어. 근데 그게 너무 재미난 발상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네. 구마모토를 가는 것이죠. 그걸 보고 배우러.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물 자체도 있지만은 그 진행 과정도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멀리 내다보고 네. 두벅두벅 가는 네. 것도 대단한 예, 그러네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 강국, 지금 이제 문화적인 강국이잖아요, 이미 그죠? 그게 네. 건축으로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그럼요. 더 큰 관광 명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병훈 위원님의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두 번째 건전문화법은요. 매크로 부정 판매 노노노 디지털 암표 방지 입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야, 디지털 암표요. 예. 예전에 진짜 영화관 앞에서는 이 암표 엄청나게 서로 막 사고 팔고 그랬었는데 특히 이제 콘서트 할 때 진짜 유명한 사람 보고 싶으면 이거라도 사서 가야지 이런 생각 했었잖아요. 근데 디지털 암표니까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네요. 그럼요. 예. 지금 엄청나게 이게 많이 성행하고 있나 보죠? 지금 오프라인에서 했던 암표는 네. 직접 이제 사람이 암표사에 사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팔잖아요. 네.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을 해요. 예. 요새 이제 공연장이라든가 네. 참 우리가 7월 13일 날 같으면은 토트넘하고 예. 이 국가대표가 하잖아요. 난리 날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죠. 예컨대. 예. 이런 프로그램, 이게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 경기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영화 이런 데 보면은 특정 명령을 계속 컴퓨터에서 반복 입력해갖고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그 표를 구입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암표 장사를 하는데 그걸 막 방지하는 것을 내놓게 된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거 꼭 좀 더 어쩐지. 빨리 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네. 게 최근에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임영웅 콘서트를 갔었는데 못 사요. 티켓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막 한 사람이 아. 집단적으로 구매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살 수가 더 없는 게 매점, 없으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빨리 좀 하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 저도 그래서 아니 뭐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5초 만에 매진되는 게 말이 돼 이랬는데 정말 시급하다. 네, 우리 피해자들이 여기 있었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전 팀장 네. 풀미층이란 말까지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매크로 시스템이에요. 그걸 돌려가지고 이제 안표 거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티켓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매처에서 이제 미리 설정해 놓은 예매 절차를 이제 쭉 따라가지고 이제 입력해 나가는 게 원칙인데 매크로 시스템 미리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초 안에 탁 클릭 한 번에 쫙 그래서 엔터 하나 딱 치면 그냥 그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단계를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생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스템 이용해서 좋은 좌석을 대량으로 이제 선점하고서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데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서 이득을 얻는데 이런 걸 이제 프리미엄 티켓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티켓 파는 사람들을 프리미엄과 벌레 합성어 그래서 풀미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네,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안표인데 저는 사실은 프리미엄 티켓이라고 하면은 뭔가 좋은 느낌이 나서 디지털 안표라고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너무 좋은데 느낌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안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2020년 12월에 그 공연법을 개정을 하셨는데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내셨어요. 이 현행법의 문제와 이 개정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그게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을 해놨어요. 네.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하라는 거냐? 네. 그게 구체적인 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말하자면 현행법에는 그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나 규정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이걸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그걸 집단으로 많이 티켓을 부정하게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거기다 이제 법안에 넣어놓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이거 사실은 불법 아니에요? 이거 현재도 이거 처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디지털 안표는 불법 아니에요? 현행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었죠. 몰랐네. 없어요. 현행법상은 안표 거래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또 현장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20만 원 벌금 부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의 그 이 디지털 안표 방지법이 통과되면 디지털 안표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그렇죠. 아, 예. 지금 이게 참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간이 빨라요. 네. 법이 늦어. 근데 어쨌든 그걸 빠르게 사회 현장을 보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법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법이 항상 좀 늦게 가잖아요. 네, 그럴 근데 그걸 수밖에 좀 없어요. 빨리 앞당겨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해줍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아무쪼록 디지털 시대입니다. 다양한 범죄들이 펼쳐지거든요. 이 안표도 어쨌거나 범죄 아니겠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서 안표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법안 넘어가 보죠. 네, 이병훈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불법이란 게요이 사이버 폭력 방지법입니다. 자, 신조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사이버 불링이란 게 괴롭힘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라는 단어하고 집단 따돌림이라는 뜻의 불링이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아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그런 행위 또는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그러니까 뭐 이메일, 휴대전화, SNS 이런 디지털 서비스 활용해가지고 악성 댓글 단다든지 아니면 굴욕적인 사진 올려서 개인을 괴롭히는 건데요. 의원님 요즘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온라인 집단 린치라고나 할까요? 그 이걸로 해서 참 그 상처 많이 입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배구 선수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인터넷 방송인들도 그런 걸 많이 맞아요,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처벌해달라. 네. 이런 이제 국민청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네네. 이걸 봤더니 사이버 폭력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19년에 8.9%였는데 2020년에 12.3%로 증가를 했고요. 경찰청 통계를 봐도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무려 16.4% 증가해서 19,388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네,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이버 불링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범죄들이 워낙 심각해서 이 법적으로 계속해서 뭐 근거와 처벌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 불링,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정 자체가 좀 명확하지가 않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 규정에도 지금 아직 없는 상태인데 어떤가요, 의원님? 지금 학교폭력예방법, 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네네. 이런 이제 개별법에서 이 규정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형사처벌의 기본법은 형법 아닙니까? 네. 그 처벌 조항이 있어야 사람이 조심을 하는데 이게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규정이 없어요. 아, 처벌 조항이 없어요. 없죠. 어찌 보면 사이버 폭력도 집단 폭행하고 같은 것입니다. 엄청 큰 건데 이게 피해 정도에 비해서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형법 개정안을 내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 골자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개정안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죄, 네. 또 모욕죄, 네. 모욕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명시를 한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네네. 을 통해서 사이버 상해 폭력행위에 대해서 네.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버 불링이 너무 방치돼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병헌 의원이 법안은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내는 게 네. 아니 정말 없는 법, 그러네요. 정말 규제의 사각지대. 네. 그래서 막 성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탁탁 집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버 폭력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중요하죠. 뭐 어떤 것을 뭐 밝혔을 때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밝힌 사실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처벌이 안 되는 예외 조항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게요. 형법 307조에 그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명예훼손이 어떤 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받느냐. 네. 그게 공공연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가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뭔 얘기를 하냐. 진실한 사실을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국회의원 같은 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우리는 살기 힘들어요.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네. 왜냐? 갑자기. 국회의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보통의 일반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과 외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의 그 애환까지 네. 예, 마음의 목소리가 나오셨어요, 순간. 예. 아니 근데 이게 공공의 목적을 위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더라고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더라고요.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벌이 면제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면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건 맡기십시오. 법원의 판사한테 네, 맡기고 애매하진 않고. 그래.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자 이렇게 돼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사이버 폭력이라는 좀 개념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기대감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터넷의 네. 특성이 익명성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익명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한 상처가 남게 되죠.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법안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사회 분위기가 사회 문화 자체가 적어도 그 정도는 그 갈 때까지는 법안으로라도 계속 규제를 해서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네. 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이 사람을 해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익명성 얘기하셨지만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법안이 잘 되면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의원님의 이제 법안들을 보니까 네네. 그 한 인터뷰에서 인생 키워드를 왜 민생 그리고 소통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비빔밥이었는데 그 이야기도 오늘 여러 이야기 안에 다 녹아 있지 않았나. 예. 융복합. 그렇죠. 네. 비빔밥은 그렇죠. 그런 또 의미인 개인적으로 거죠. 또 광주시니까 비빔밥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럼요. 비빔밥의 핵심 키워드는 융복합입니다. 융복합이죠. 예, 건축, 예술, 융복합. 예. 다 융복합. 그게 이제 비빔밥이 네. 참 나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실제로 네. 광주는 어떤 비빔밥이냐면은 보리밥 비빔밥이 최고입니다. 아니 이게 보통 여기 비빔밥 보면 반찬만 서너 가지 나오던데 네. 광주의 무등산 밑에 보리밥 비빔밥은 반찬이 17가지 정도 나와요. 아, 17찬이에요? 수많은 그 야채들을 넣어서 하면 넣어서. 야, 그거 한번 먹으면요. 네.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비타민 다 먹는 자연을 입에 품다. 네. 아, 중요합니다. 이런 비빔밥 문화가 행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문화에도 네. 중요한데 부처 간에 칸막기 없애는 거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서로 융복합하는데 비빔밥 정신으로 섞어야 된다. 네, 네. 이거죠. 네. 문화도 마찬가지고 예.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의원님의 융복합 정신을 대변하는 그 비빔밥 시대를 열어갈 입법 계획이 더 궁금해집니다. 향후 어떤 입법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포부가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네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거기에 온라인에 맞게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그 규제가 많아요. 특히 그 인공지능에 관계된 거 그런 것은 미국과 경쟁이라고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앞서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살게 되면 어르신들이 60살 정도 그만두고 한 40년 살아야 되잖아요. 아유. 그 일자리. 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법안이 많이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문화관광은 온라인상으로 해결 안 되죠. 그렇죠. 현장 가봐야 돼요. 그렇죠. 직접 봐야죠. 복지 쪽 어떻게 됩니까? 복지는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서 네, 할수 없죠. 로봇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법안으로도 만들어내고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네.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자, 이 의원님이 앞으로 멋진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저희도 기대하고요. 또 비빔밥 정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정비나 속들은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아유,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이혼율이 높아졌어요. 예. 그만큼 이혼할 때 생기는 법적 분쟁 또한 나날이 늘고 있어서 신변 많이 바쁘죠. 아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 뭘 좋다고까지 얘기하면 어떡해. 이혼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꼭 변호사를 찾으시더라고요. 아유, 네. 참 뭔가 철저하게 네, 나눠야 되니까. 근데 이혼 소송할 때 그냥 단지 그냥 헤어진다, 네. 이혼한다 문제가 아니라 네. 양육권 있죠. 아, 그렇지. 나눠야 될게 재산 많아. 분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이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볼 게 많기 때문에 꼭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부부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저는 근데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바로 이 양육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요즘엔 또 서로 떠미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예, 너가 키워라.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입장과 미래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이 아이가 받을 상처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져왔는데 양육권 소송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양육권 문제와 비슷한 사연인데 양육권 소송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네. 오늘 참 애매합니다. 네. 자, 우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충! 삭시 다 쓰시네. 아우, 생각보다 유기견 봉사가 쉽지가 않다. 일이 끝나질 않네. 그러니까 쉬엄쉬엄 하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무리를 해? 봉사하다가 우리 자기 병 나겠다. 아, 근데 이 아가는 왜 이렇게 예뻐? 눈이 초롱초롱하니 이 아이 꼭 나 닮지 않았어? 아유, 진짜 어째 우리 자기 눈을 쏙 빼다 박았네. 팡방이네, 팡방이. 아, 자기야, 이 강아지도 우리가 좋은가 봐. 나를 계속 쫓아다녀. 아무래도 나 집에 가면 얘가 너무 생각날 것 같아. 우리 이 강아지 입양하는 거 어때? 그래. 넌 오늘부터 우리 자식이 된 거야. 이름은 태랑이. 어떠냐? 오늘부터 넌 우리 가족 1일. 유기견 봉사를 갖다가 강아지를 입양한 부부는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성격 차이로 점점 금이 가게 됩니다. 아유 여보, 치아 끝에서부터 짜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우리 집 강아지 태랑이도 알아듣겠다. 뭐? 태랑이한테 100번을 말해봐. 태랑이가 치약을 짜냐? 그리고 치약 어디서부터 짜는 게 뭐가 중하냐?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지난달에 명품백을 사느라고 이번 달 우리 생활비가 쪼들린다는 거야. 명품백이 무엇이 중요한디? 아 참나. 아니 내가 맨날 명품백을 사? 결혼해서 처음 샀다. 돈 버는 거 힘든지 모르니까 네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집에서 살림 해봤어? 아니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는데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절대 못 살아 아주. 나도 마찬가지다. 이혼이야, 나도 이혼. 마찬가지야. 이혼! 두 사람은 결국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고 합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나랑 사느라고 고생했어. 결국 이렇게 됐지만 행복해라. 아 그래 나도 뭐 고맙고 미안했어. 잘 살아. 아 그리고 우리 전세금이랑 살림은 반반씩 했으니까 아유 뭐 딱 반반씩 그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괜찮지? 그래. 이혼할 때도 뭐 간단하고 편하네. 아 그럼 전세 끝나기 전에 내가 태랑이랑 먼저 나갈게 그냥. 전세 기간 끝나면은 전세금 나누자. 잠깐, just a minute. 태랑이랑? 지금 태랑이랑 나간다고? 태랑이는 내 새끼인데 내가 키울 건데. 야 태랑아, 너 한번 얘기해봐. 태랑아, 야, 너 나랑 살고 싶지? 아 진짜 뭔 소리야.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태랑이랑 있었어. 당신이 언제 얘 똥이라도 쳐봤어? 태랑이는 당연히 내가 데려가야지. 아니야. 나 이미 태랑이랑 정이 엄청 들었어.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절대로 태랑이는 못 준다. 태랑아, 너 아빠랑 살고 싶지? 야, 얘기해봐. 태랑아! 이렇게 될 거면은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결정해. 법원에 가. 야, 태랑아, 너 엄마한테 갈 거야? 아빠한테 갈 거야? 빨리 얘기해봐. 야! 네. 오늘 전 팀장이 대사가 너무 없어서 말을 좀 많이 시켰는데 저는 잘 짓지를 않네요. 그러네요. 난감하네요. 누구 결정하라고 하니까. 예. 이게 그동안 아이 양육권으로 분쟁하는 부부 우리가 좀 많이 봤고 또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연은 독특해요. 양육권은 양육권인데 강아지 양육권 다툼입니다. 네. 네. 실제로 저도 이런 사건을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거는 뭐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돈도 뭐 대충 원하는 대로 다 나눌 수 있는데 강아지만큼은 내가 키워야 된다. 꼭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 네, 이걸 아주 법적인 분쟁까지 굉장히 좀 극렬하게 다툼이 있었는데 반려동물 요즘에는 그냥 가족입니다. 그 꼭 이혼하는 부부 아니더라도 연인 사이에도 같이 반려동물 키우다 헤어지면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또 간혹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구문법에서도 몇 번 아까 다뤘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보고 있다. 이 얘기도 그때 한번 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러면은 양육권을 두고 법적 다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건이니까. 일단 현재는 그런데 지금 민법상 네. 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98조 2가 입법 예고된 상태라서 그래요? 앞으로는 좀 발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아직까지는 동물은 네. 유체물, 물건으로 재산인 거죠, 재산.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유체물에 대해서 이 양육에 대해서 판결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네. 오히려 법원에서는 소유권에 가깝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가정법원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법제화된 나라가 있는데 네. 프랑스. 프랑스?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2014년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꿨고요. 이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동 양육권 이런 진짜? 것도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은 내가 데리고 있고 네. 일주일은 저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역시 이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 프랑스다운데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둘이 합의하는 방법밖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소송을 불사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이 법정에서 논의 자체가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건은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간다 하더라도 이혼 조정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사주에 뵙겠습니다 있잖아요. 또 조정위원들이 계시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나오고 또 변호사도 같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법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재산 분할이 되나요?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네. 이걸 하나를 가지고 판결문에는 이렇게 이걸 명시적으로 별도의 조항으로 쓰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아지가 2마리다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가지세요. 이러면 되는데 네. 이거 뭐 솔로몬의 지혜처럼 네. 반을 가르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판결문은 예를 들면은 한쪽의 소유로 인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의 소유를 인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키우지 않는 그 상대 배우자가 보고 싶잖아요. 근데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과연 판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애매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누구의 재산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려주세요. 뭐 일단은 네. 소유권 같은 경우는 통상 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경위로 이 소유 물건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이 소유물에 대한 취득 경위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 등록제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거는 이제 정황 자료로 된다는 거지. 요거 하나로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유기견 봉사 활동을 나갔다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비용도 치르지 않았을 것이고 뭐 등록을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사연을 보면은 아무래도 아내가 주도적으로 강아지를 키웠고 아내가 강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정도면은 아내가 아무래도 이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양육권 뺏기면 이제 그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 이건 재산 교섭권이라는 건 없어서 이럴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정에는 쓸 수가 있어요. 이 조정 결정 사항에는 이 양육제를 누구로 하고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번을 본다 아니면은 일종의 뭐 면접 교섭권이네. 그렇죠. 그것도. 조정 사항으로는 그런 거를 써놓고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을 본다, 뭐 2박 3일 데리고 간다 그렇게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협의해서 사실은 같이 키웠으니까 좀 강아지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동물이지만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물에게 다가가면 그리고 서로 이해하면 어떨까. 이혼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자, 매번 동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 강아지에 대한 두 사람의 감정은 서로 알잖아요.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교섭권 뭐 이런 걸 가끔 허락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제 6월 말이고요. 곧 7월이 되면 여름 휴가철이 옵니다. 여름 휴가철에 그렇게 강아지 유기가 또 많다면서요. 아니 관광 명소에 그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네, 2020년 농식품부가 이 월별 유실 유기동물 구조 추이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해 7월에 유실 유기동물 발생 마리수가 13,700마리. 이게 연중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7, 8월 거기다가 명절에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속상합니다. 근데 이 유기동물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되지 않나요? 네, 이 작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유기하면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는데요. 이 법 개정으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과태료와 달리 이 벌금형이라는 거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네. 어쨌든 동물도 이런 어떤 지각력과 감정을 지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디 평생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책임감과 함께 입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평생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건 이제 세계 공통의 문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도 좀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법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